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준영입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자주 뵀는데 실물로 오늘 처음 뵙습니다. 박구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영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전 전남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데요. 또 주로 제가 전공한 분야는 원래 전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철학, 정치학, 사회학을 했고요. 네. 철학 분야에서는 정치, 법, 사회 분야를 주로 전공해서 학위 논문까지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주로 더 연구한 것은 예술 분야를 훨씬 더. 예술. 예. 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법, 정치, 그리고 예술, 미학. 미학까지. 주로 가르칩니다. 예.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사고방식 속에 철학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그 중에 뭔가 이렇게 지금 그 고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의식이 현실하고 안 맞으면 의식 기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부조리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대와 고대, 그러니까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구별하는 진리관 또는 정의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어떤 척도가 될 만한 책 중에 하나가 그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계몽의 변증법.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변증법에 대한 개념이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어 왔죠. 그렇죠. 아주 많이 바뀌었죠.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변증법이란 학문 방법론 중에서 마지막에 배워야 될 방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플라톤도 마찬가지거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줄곧 얘기한 바예요. 논리학의 기본을 튼튼히 갖춘 다음에 그 마지막 논쟁 방법. 왜냐하면 이걸 먼저 배우면 소피스트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장난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논리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는 현실을 이해하는 아주 추상화된 방법론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특히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고를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그런데 사고는 바르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은 바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바로 이 경계에서 사유하는 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 이상정치를 보면 이제 나이마다 배우는 과목이 있잖아요. 뭐 음악 배우고 체육 배우고 뭐 배우고 하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면 생산자 계급, 또 떨어져 나가면 군인.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변증술, 변증법. 그러니까 마지막 통치자가 배워야 될 마지막 학문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우리는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는 통치를 못합니다. 정치를 할 수 없어요. 멋있네. 이해했어요. 특히 법과 불법 사이는 언제든지 역정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학문 과목들을 배우고 변증법을 배운다고 할 때는 아마 하급 관료직을 하면서 실무를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실무를 뭐 법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금 현재는 적법하는 거지만 이거 불법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모든 법의 역사를 보면 불법이 법이 되고 적법이 되고 적법이 불법이 되는 이것이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동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로 말하면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를 갖추기 위한 방법론, 추론 방법론으로서 변증법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말한 이상세계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현실 사회에서 그 부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공부하는 걸 변증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념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통념은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진리의 지위를 갖지 않는 거거든요. 다수는 동일하지만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야.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통치자 계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점에 대해서 플라톤이 예민했던 것은 플라톤이 태어났을 때는 그 스파르타와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자기의 나라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지는 과정을 봤단 말이죠. 지는 과정에 이 소피스트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것, 물리적인 것, 객관적인 것, 과학적인 것, 수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에 기초 위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말장난만 하는 친구들이 아테네, 내 고향 아테네를 망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변증법은 통치자들만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선 변증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단계 배우는 거죠. 변증법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해겔이잖아요. 그렇죠. 정반합 이제 그걸로 배웠는데 사실 중간에 뭐 여러 단계의 변천사 내지는 어떤 개념적 변동이 있었겠죠.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칸트입니다. 칸트. 네, 칸트. 칸트 그러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저술 있잖아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아주 중요한 챕터 하나가 초월적 변증론입니다. 그 뒷부분에? 그렇죠. 칸트를 공부한 전공자들조차도 그 부분을 읽기 싫어해요. 읽기 싫어하는 게 보도 있죠? 칸트는 인식론 철학이잖아요. 진리의 기초를 존재에 찾지 않고 인식에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일반 정치자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오분툭닥철학 구독자분들 다 이해하시면 그렇습니까? 네. 좀 알아셔야 됩니다. 고전적인 방식은 진리가 어딘가에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플라톤이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땅을 가리켜도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진짜 내 모습은 따로 어딘가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은 어딘가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엔 고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플라톤이 진리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는 땅에 있다. 그런데 두 분 다 진리는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진리를 따지던 것을 아니 존재가 어떻게 진리일 수 있어. 존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우리의 원명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지. 명제 차원으로 내린 거죠. 그렇죠. 명제 차원 내려온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는 어딘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 존재에 부합하느냐 따지는 게 인신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범주표를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식 논리학에서는 양을 따질 때는 전칭 아니면 특칭이에요. 그리고 질을 따질 때도 우리가 긍정, 부정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칸트의 범주표에 보면 놀라운 게 주어의 양을 따질 때 전칭, 특칭, 단칭을 따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 부정 다음에 아주 혁명적인 게 무한판단이에요. 이게 무한판단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A는 죽었다, A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A는 비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레디 세계를 열어보는 거거든요. 약간 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는 문제도 있지만 난 도덕적이냐 그렇죠. 도덕적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도덕이냐 비도덕이냐를 따지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3의 영역을 명실한 게 칸트의 범주표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인가요? 약간 그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칸트가 말하는 무한판단은 도덕과 반도덕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변증론이 시작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변증론에서는 이제 4개의 이유 배반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공간을 유한한가 무한한가. 시간은 시작할 수 있는 거, 시작이 없는 거. 그런데 제가 얘기한 방식은 4개 이유 배반을 제시하고 봐라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이런 종류의 지식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서는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거밖에 나가지 말자 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분석 철학이나 과학 철학을 하면 우리가 흔한 말대로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서 침묵하자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는 것을 전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끝없이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의 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맞네. 인생이 바뀐 경로죠. 그러네. 저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를 빌리자면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칸트의 언어를 따지면 그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이 월권행위하고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 저는 알의 세계로 들어갔고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알 수 없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
뭐 아도르노니, 뭐 폴카이머니, 네. 저에게는 이사가 안 그렇죠. 그 경계가 칸트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칸트의 그 무한 판단인데요. 네. 무한 판단의 영역이고 그게 이제 이유 배반을 하는 영역인데 그게 바로 변증론의 영역인데 여기에서 야, 이런 건 철학이 아니야. 학문이 아니야. 네. 진리 검증할 수 없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니?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쪽에 영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약간처럼 과학철학 하시는 거예요. 과학철학이라든가 심리철학 또는 뭐 그 밖에 논리학 또는 분석철학 이런 거 하신 거잖아요. 저는 여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냐면 이 부분이 여기가 명확히 좀 떨어져 나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를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해지면 분과 학문으로 철학이 다 나갔다. 그럼 철학은 뭐 하는 거냐? 이 경계에 있어서 계속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있는 건 명료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장에 열광한 사람들이 그 비엔나파 논리 그렇죠. 실증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이제 비엔나파 뭐 그렇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비트겐슈타인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렇죠. 와서 말할 수 없는 탁오르의 시를 읽더라는 거예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네. 뭐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경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용어로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중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논의되는 게 변증론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가 얘기한. 칸트도 그렇게 본 거죠. 네, 그리고 칸트가 좀 다르게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칸트는 이걸 인식론적 지평에서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인식론적 지평이 아니라 그렇다고 존재론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인식의 영역에서 계속 무한히 판단을 연기하고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축적되면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경계에서 계속 바라보는 것들을 축적해보자. 네. 쌓아보자. 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네. 단순히 인식 문제가 아니고 이건 존재가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는 것이다. 이 차원으로 처음 생각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 헤겔. 이 경계에 서서 네. 축적된 인류의 역사를 네. 다시 재구성해보자. 네. 그게 존재의 역사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커피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럼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게 학문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헤겔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커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지점부터 얘기해보자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가장 단순한 것부터 얘기해보자. 근데 그걸 인식과 존재의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지금 여기 아니야? 지금 여기 이 커피가 있다는 것 아니냐? 시공간적으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보면 그 다음 걸 필요로 해요. 그럼 그 다음 걸 필요로 하면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역학이 나오고 화학이 나오고 수학이 나오고 다 곁들여서 여기 있는 커피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커피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층의 단계에서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인류가 쌓아온 학문사를 전체를 다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커피를 이디오피아의 어떤 산맥에서 나왔다고 다 가정해보자.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삶, 이 산의 지형, 역사를 모르고 이 커피를 말한다는 게 얼마나 한계 있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이제 커피 가공되는 과정에서 1차 가공, 2차 가공, 나중에 로스팅하고 이것을 판매하는 이 모든 사회적 과정, 경제적 과정을 모르고 어떻게 커피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을 함께 봐야만 그래야만 이 커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변증법인 거예요. 축적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생성된다는 게 변증법이에요. 역사적 생성이라는 문제를 받친 거죠. 그래서 역사철학이 그렇죠. 나온 거죠. 그래서 역사철학이 나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불멸이에요. 이제 헤겔은 그렇고 헤겔을 뒤집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스죠. 막스가 뒤집었죠. 제가 헤겔과 막스의 차이를 설명하기를 공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헤겔이 법철학 서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새벽녘이 되셔야 날개짓을 시작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진리, 학문, 철학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황혼역이 되셔야 날개짓을 시작한다는 말은 철학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현실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정리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철학은 이제 현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뒤돌아가면서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막스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웠다. 아니, 철학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현실의 변화 속에 있어야 돼. 뒤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참여하는 자라면 세계의 변화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 참여하려면 이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역사를 보지 말고 역사를 변화시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제까지 철학은 역사를 해석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은 현실의 변화를 뒤따라가면서 그걸 정리해야 되는,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젊었을 때도 천재성은 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쉘링 같은 친구. 쉘링이 당시에 유럽 전체에 가장 각광받는 천재였어요. 쉘링 같은 게 어마어마한 스타일이거든요. 독일 전역이, 유럽 전역이. 그 당시 이제 피테 쉘링, 해겔. 그렇죠. 이 사람 그 중에 쉘링이 독보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 쉘링을 그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준 사람이 피시테예요. 그런데 둘 간에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쉘링이 아무리 싸움을 해도 피시테한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재는 천재인데.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잘 정리하는 친구가 있었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다닐 친구. 해겔이. 머리 나쁜데 그렇죠. 필기 살아야 그렇지. 쉬워봐야 돼. 싸우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리가 안 돼요. 자기는 막 던지는 건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 노트북이 잘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해겔이에요. 해겔을 데려와서 네가 좀 공격해줘. 부탁을. 그래서 나온 책이 피시테와 쉘링 철학 책의 차이예요. 그 책을 쉘링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읽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피시테의 시대의 종말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 시대의 종말을 이놈이 뒤통수 맞았네. 뒤통수 재밌네. 네. 원래 쉘링도 왜 왔냐면 피시테하고 칸트하고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칸트를 너무 사랑했어요. 피시테가. 피시테가 너무 사랑해서 피시테가 첫 번째 그 퀘인시백 가서 칸트 걸 배우고 자기가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그때 감명을 내니까 다 칸트가 쓴 책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칸트가 추종자 있는데 실제로 또 칸트가 후원도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대학에서 쫓겨날 때 있어요. 공격받았어요. 그때 칸트가 반 피시테 선생을 써요. 그때 피시테가 이걸 깨줄 사람이 누가 필요하지? 지금 잘 나간 천재가 있다던데. 그래서 쉘링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쉘링과 동맹을 맺어서 칸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쉘링하고 피시테가 있으니까 쉘링이 해겔을 불러온 거예요. 해겔을 뒤통수 쉘링이 모두 다 정리했죠. 마르크스 뒤집어버리고.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서양 철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잖아요. 칸트의 후계자를 자처한 또 쇼펜하우어가 그렇죠. 말하자면 해겔. 그렇죠. 해겔 내지는 피테 쉘링 해겔이 나왔던 괴팅겐 대학인가요? 괴팅겐 대학의 기숙사를 뭐 피를 흘리는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관념론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을 했죠. 어쨌든 모든 싸움의 출발은 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칸트가 이제 물자체와 현상을 나누면서 이제 사달이 나기 시작한 건데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막 변증법을 다 변증법 얘기 막스의 변증법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스의 변증법은 현실 세계의 중심. 그러면 그가 살았던 현실 세계의 중심은 자본주의의 등장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등장의 핵심은 자본이잖아요. 그 자본인데 특히 그 당시에는 금융자본주의보다는 산업자본주의예요. 산업자본주의니까 어떻게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를 가공하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포장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 생겨나는 부가가치가 문제잖아요. 그럼 부가가치를 정당하게 분배하냐 안 하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의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인데 이 둘의 관계가 이 둘이 만나서 성취해낸 생산력의 증가만큼 이 둘의 관계도 부합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여기 불일치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분의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불일치가 온다고 본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뭐가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지성들이 여기 탐복하죠. 2차 세계대전을
길 끝으로 이 두 세계가 정점을 이루잖아요. 정점을 이루고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연맹이거든요. 사회운동 연맹인데 그게 원래 독일에서 싹 텄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말일 때 싹 트다가 실패하고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성공했을 때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실제 가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러시아에 가서 현장을 본 많은 지식인 또는 예술가들이 급속도로 큰 좌절과 절망과 공포를 느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난 거지? 여기까지.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등장하잖아요. 이 프랑크푸르트가 유대인들이 많았겠잖아요. 그러면 독일의 그동안의 다른 대학들은 모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중심이 돼서 행복학 센터를 만들었고 그 선생님이 해당되는 사람이 호르크하이머예요. 호르크하이머. 호르크하이머였고 거기에 같이 거의 약간 나이도 어리고 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아도르노라는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이 헤겔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해요. 의심을 가져요. 그 의심이 뭐냐면 헤겔은 우리가 흔한 말로 관념 변증법,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뒤따라가면서 정리하는 변증법. 막스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변증법. 그래서 물질 변증법, 또 유물 변증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 보기에는 아니 당신들 다 문제가 나 있는 것 같아. 더 나은 세계로 가는 대만 이 변증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낙관주의 아니야?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은 그 헤겔식으로 말하면 절대정신, 막스식으로 말하면 최종 목적지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했죠. 그런 어떤 최종 목적지, 가장 낙관적인 그런 최종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니들 변증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반론을 제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긍정적인 것만, 변화의 긍정적인 것만 소환해서 글을 쓰고 있지 않아 혹시? 그건 완전히 획기적인데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은 고대 플라톤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이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킬 때부터 저기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데아 세계. 왜냐면 저기가 진리의 세계이고 완성된 세계니까 그게 이제 중세 기독교 사상 만나갖고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사상이 사실은 칸트를 정점으로 해서 헤겔까지 왔죠. 헤겔 그래서 절대정신을 이야기했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응축된 개념이 계몽이라고.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편견이 있네요. 그렇죠. 계몽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탁 트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건 세속적 계몽이죠. 원래 기독교에서 계몽은 뚜껑이 딱 열리면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아? 그 발전의 변증법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은 발전의 변증법. 어쨌든 헤겔은 관념의 발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막스는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한 역사 발전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발전의 변증론 자체를 이제 부정을 역사가 야만에서 더 나은 자유, 더 많은 해방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역사는 투석기에서 핵폭탄으로 발전했을 뿐이야. 뭔지 이적이 그러니까 사실은 폭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은폐된 방식으로 더 고도가 됐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핵심은 발전사가 아니라 이 발전 속에서 숨겨져 온 어둠과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니까 유럽 역사를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들이 못 봤던 저 뒤에 숨어서 고통받아온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세계인 거죠. 그 세계가 활짝 발터 벤야민, 허버트 마르쿠제 1세대 비판이론가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이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싫어하는 게 어떤 것을 실증화하는 거예요. 개념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외국의 출발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사실 유대교 역사는 이것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치고 받고 진보 보수 뭐 해도 너희들끼리는 뭔가를 긍정적으로 세계를 빌고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으로 희생이 거룩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 유대 철학 쪽에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뿌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처음 학문에 의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 유대인 철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말한 타자의 철학.
계몽주의 그러면 가장 유사한 말은 휴머니즘이고 계몽주의잖아요. 그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의 역할을 이제까지 인간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정의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쭉 해왔는데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걸 긍정적으로 계속 기술해 온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 계몽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계몽의 긍정의 계몽, 낙관의 계몽 이것을 뒤집어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변칙법 어떻게 되는 거죠? 변칙법은 뭘 버리질 않아요. 특성이. 안 버리죠. 안 버리는 게 가장 특성이고 아마 우리 김필렬 작가님 같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버릴 거 버리고.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고 있나. 버릴 거 버리고 말하시는 거 얘기해야지. 그러든지 아까 말씀드린 좀 저희 쪽 영혼은 여기서 철학의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철학의 열정. 여기서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비판 이론가들은 바로 계몽을 어떻게 다시 계몽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계몽을 버리는 게 아니고 계몽에 대해서 계속 빛과 어둠, 역사를 다시 재추적하는 거죠. 이제 좋단 말이에요. 네.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대안. 네. 이제 좋단 말이에요. 니들이 여태까지 계몽이라는 걸 좀 잘못 해석해 왔고, 네가 말하는 계몽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계몽돼야 될 대상이야. 네. 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점이죠. 무슨 말이냐면, 비판 이론 그러면, 그러니까 프랑크 타파를 다른 말로 하면 비판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할 때, 이 일상적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비판하고, 조금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비판 철학도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긋는 거란 말이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네,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비판이란 말의 핵심이고 좀 더 일상화시키면 우리가 매 순간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 속에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 기준이 사실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이 경계죠. 이 경계를 우리는 매 순간 사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따지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그 경계를 따지는 습관이 안 돼 있다. 경계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비판적으로 보진 않죠. 그냥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비판 이론의 핵심은 이 경계를 비판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끝없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것은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태가 있단 말이죠. 나쁜 게 있어요.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말하는 것이 철학이고 그 철학적 방법론으로 그들이 가장 내세운 게 에세이예요. 논문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세이고 에세이란 당시 유행했던 영화의 몽타주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논문을 쓰는 순간 당신은 계몽의 세사에 빠졌다. 그럼 경계에 있으려면 항상 어째야 된다? 에세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예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가 결국은 예술이 우리에게 그걸 안내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분석 촬영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다 틀어주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제가 약간 여태까지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말하자면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때 경계를 놓고 판단하잖아요. 경계 들어왔느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는 나를 다시 대상으로 놓고 비판적으로 놓고 보고 또 그런 비판적 판단한 나를 대상으로 또다시 비판하는 시각을 계속 점진적으로 갖는 것이 철학이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걸 제가 보기에 가장 그 1세대 비판론을 그 정점에까지 밀고 간 철학이 저는 이제 푸코나 딜레즈라고 부르는 있잖아요.
푸코 철학이 들레 철학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제 프랑스 버전을 만든 것이다. 그렇죠. 푸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사실은 모호하다. 그렇죠. 모호하고 그 과정을 형성해 오는데 지식과 권리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비판이. 그래서 이제 푸코가 그런 말 한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사실은 비판이로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미리서 비판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조금 시간 좀 줄였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철학이다. 이게 이제 아도르노가 핵심의 대대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철학이지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려면 그건 왜 철학을 하냐. 다른 학문 다 하고 있는데 다른 학문 넘겨줘야지. 그 분과 학문으로 나가야지. 비판 이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이데올로기 비판이에요. 그럼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통념이든 의식이든 생각이든 이게 그냥 틀렸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모에 대한 지상주의가 있다. 외모 지상주의도 있고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잖아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항상 비판 이런 경계에 쓰는 거거든요. 외모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도 있고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사회도 있어. 그럼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그 판단의 경계가 뭐야?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 무엇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유튜브 검색해봐야죠. 유튜브로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형성돼? 또는 그 전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게 형성돼? 또는 그 전에 이런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형성돼? 또는 그 전에는 아주 고전적인 사회에서 외모 지상주의하고 지금하고 어떤 경계가 있어? 차이가 있어? 푸코의 지식이 똑같습니다. 비판이 그거죠. 비판의 핵심은 이데올로 비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가장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거죠. 비판할 때는 계속 그 경계를 끝까지 물어보는 건데 이거 쭉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예를 들면 대학 어디 갈 거니? 그래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 대학 안 갈까 생각 중에 왜 대학을 안 가? 마땅히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너 대학 안 가면 사람 안 되게 되는 거니? 너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판 이론은 항상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 대학에 안 가? 그럼 너 인생 멈출 거야? 너 대학 갔어요. 간다고 그래. 무슨 거 할 거야? 철학과 간다고 그래. 너 인생 도망치려고 그래. 너 뭐 하려고 하니? 차라리 가지 마. 차라리 그냥 그러면 너 공부해라. 심지어. 그리고 또는 뭐 좀 우리가 말하는데 좋은 데 갔어? 너 괜찮겠다 인생이. 너 대학 좋은 데 갔고 좋은 학교 갔는데 왜 이러고 있어? 너 왜 예를 들어볼게. 내 친구 의과대가 다녔어요. 근데 도저히 적응 못하니까 그만뒀어요. 너 왜 다 할 수 있는 거 넌 못한다고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보면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항상 노이로제 환자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이로제 환자의 상태로 내몰린 상태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학문 방법론이고 그것을 끝없이 해내는 것이 그것을 글로 쓰고 예술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비판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이데올로기 비판이 그렇습니다. 핵심이 그거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교수님의 모습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던 많은 편견이 좀 씻겨나왔어요. 제가 다음으로 모실 분이 사실은 그 뇌과학자 박문호 선생님이신데 또 그분은 또 전혀 달라요. 그렇죠. 브레인 사이언스 관점으로. 그렇죠. 네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해마에서 데네피질로 보내면서 해마의 감정이 실려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 그 교수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사실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인터뷰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많이 듣고 근데 제가 원래 전문 분야는 네. 정치철학 전문 분야인데 네. 너무 거의 못 가고 정치 철학도 네. 나중에 한번 해야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네. 그 약간 광고하면 제가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 예, 예.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의 폭력. 예,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 하나의 개념을 들려 한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자유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정치적으로 한쪽에서는 약간 오염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방치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철학이야말로 개념을 가꾸는 작업인데 그 중에 자유라는 개념을 잘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얘기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다음에 자유에 대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끝나고 매불쇼. 네, 매불쇼. 예. 제가 매불쇼 작가하고 그러니까요. 통화를 하다가요. 예. 박규영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뭐 아주 좋다고 네. 하면서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나 네. 얼마 전에 개설하셨어요. 네. 인지튜브라고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재밌어요. 저도 봤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을 네. 맛깔나게 하시는지 그분이 몰랐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 아, 그렇군요. 스튜디오에서 얘기할 때는 안 그런데 네.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용 좀 재밌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네, 깊이도 있고. 네, 그래서 인지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게 해준 또. 맞습니다. 네, 중간. 네. 네.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아주 많이 도움이 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또 한번 모시고 네. 또 다른 좋은 얘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